안녕하세요. 백세 철학관입니다. 오늘은요, 가난한 집이라고 사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요? 그렇게 시작된 한 며느리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엔요, 있는 티 안 내고 조용히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 끼니는 줄여도 말은 아끼고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는 자존심으로 묵묵히 버텨온 부모님들. 그런데요, 그런 분들에게 가난하니까 결국 민폐될 거다.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사연은 바로 그런 무례한 예비 동서를 사이다처럼 단호하게 응징한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첫눈이 내리기 직전 바람이 매섭게 불던 11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죠. 결혼을 약속한 지훈 씨의 부모님 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스산한 거리를 바라보며 제 손은 내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100번도 넘게 인사말을 연습했죠. 그냥 편하게 다녀오면 돼. 우리 부모님 참 따뜻하신 분들이야. 지훈 씨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전 불안했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실까? 부족한 점은 없을까? 무엇보다 가난한 집안이라는 사실이 마음 한켠을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착한 그곳은 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17평짜리 빌라. 외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계단은 좁고 삐걱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열려있는 현관문, 그 안에서 흐르던 된장찌개의 냄새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으니까요. 어서 와요. 하윤 씨 아이고, 이 좁은 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네. 시어머니 박명자 여사님은 첫 마디부터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이도 포근한 미소가 있었고 손끝은 김치 국물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했죠. 아니요, 어머니 따뜻한 집 냄새가 나서. 들어오는 길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좁은 거실, 벽 한켠엔 시아버지 강영식 선생님의 작은 서재가 있었습니다. 퇴직한 경비원이셨지만 책을 즐겨 읽으신다고 했죠. 그날 저에게 첫 책을 권해주셨습니다. 하윤 양은 국어 선생님이지? 이 책 한번 읽어봐요.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감탄하게 될 거야. 그분의 말투는 단호하면서도 온기가 있었고 마치 오래된 선생님의 풍경 같았습니다. 식사는 오래 준비하신 듯 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가지런히 담긴 잡채, 손수 빚은 동그랑땡, 그리고 갓 지은 보리밥. 밥 한 숟갈 뜨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참 단정하다 조용한데 왠지 든든하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넉넉지는 않아. 남들처럼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훈이는 정직하게 키웠어요. 하윤 씨 같은 사람이 며느리라고 하니 고맙고 또 미안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집은 단지 가난한 게 아니구나, 조심스럽고 정이 많은 집이구나.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도 지훈 씨처럼 바르게 자란 분이 참 좋아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또 잘해드릴게요. 그날 저는 조용한 가난과 따뜻한 품위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죠. 이 가족의 맏며느리가 되는 걸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시댁에 들렀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퇴근길에 장을 봐서 들른다거나 김장철에 거들겠다고 찾아간 날도 있었죠. 처음엔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 제 손가락은 망설임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그 집이 정말 제 집 같았거든요.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피곤했는지 거실 안마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눈이 스르르 감겨버렸습니다. 5분만 쉬어야지 했던 제 몸은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그새 1시간이 훌쩍 지났죠.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엔 희미하게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손이었어요. 햇살이 창으로 쏟아지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제 얼굴로 햇볕이 비치지 않게 손바닥을 펼쳐 들고 계셨습니다. 무릎도 펴지 않은 채 안마의자 옆에 쭈그리고 앉아 말이죠. 아, 죄송해요. 제가 그만 잠이 들었네요. 허둥지둥 일어난 저를 향해 시아버지는 살며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편하게 자더라고 햇빛 들까봐. 그냥 막아준 거야. 1시간쯤 됐나. 허리는 아픈데 괜히 기분은 좋더라. 그 말에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이 집은 나를 진짜 식구로 받아들였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종종 제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없으니 너 하나로 족하구나 싶다. 근데 또 무섭다. 내가 실수해서 너 마음 상하게 할까봐.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 한 켠이 따뜻하면서도 죄송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부담을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용돈을 요구한 적도, 명절 준비를 강요한 적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제가 뭐라도 해드릴라 치면 아니야, 됐어, 니들 돈도 귀하잖아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죠. 정말이지. 이렇게 자식에게 손을 내밀 줄 모르는 어른들이 존경스러우면서도 때론 안쓰러웠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서윤아, 내가 나중에 아플 때도 부담 갖지 말아줘. 니들끼리 잘 사는 게 그게 효도야.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 지훈 씨에게 말했죠. 당신네 부모님은 참 고운 분들이야. 가난은 있을지언정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야. 그 고운 마음 담고 싶어서 나도 노력하는 거고.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잠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맑고 따뜻한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해서 또 고마워서 말이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받은 마음만큼 돌려주며 살아야겠다. 식구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겪으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고 싶어졌습니다. 결혼 후의 제 삶은 정말이지 생각보다 더 따뜻했다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댁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모자란 걸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들의 마음을 받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넘치게 받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후 첫 생일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식사를 하자며 오라고 하셨고 평소보다 정성스러운 상차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조기조림, 들깨무나물,
잡채, 생일 미역국, 단출했지만 손이 많이 간 반찬들이 하나하나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시아버지가 조용히 제게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하윤아, 많이는 아니고 그냥 생일이니까. 그 속엔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드려야 하는 입장인데.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웃으시며 그러셨어요. 우리가 뭘 줘야 받아도 당당하지. 내가 주는 건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주는 건 그저 마음이야 받으렴.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마음 씀씀이가 정말이지 숨이 턱 막히도록 따뜻했거든요. 이듬해 생일,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그 봉투는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음력 생일인데도 정확히 챙겨주시더라고요. 제 친정 부모님은 가끔 생일을 잊으시기도 했는데 시댁은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자꾸만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드리려 하거나 가전제품 하나 사드리려 하면 늘 똑같은 말씀이 돌아왔어요. 그런 거 하지 마. 너희 돈은 너희가 힘들게 번 거야. 우린 괜찮으니까. 그 돈으로 너희 맛있는 거 사 먹어. 우린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 주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야. 어느 겨울날 시댁에 새로운 전기장판을 깔아드렸습니다. 미리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사서 몰래 깔아두었죠. 시어머니는 며칠 뒤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은 화가 나 계셨습니다. 하윤아, 이거 뭐니? 전기장판 사놓고 몰래 가면 어떡해? 필요 없다 했잖니?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오래된 거라 위험해 보여서요. 마음 쓰지 마세요. 그냥 선물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하윤아. 근데 우리가 너희한테 뭐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받기만 해서 되나 싶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집안의 품이라는 게 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그걸 남에게 짐처럼 넘기지 않으려는 노력. 그것이 진짜 품이라는 걸요. 어느 날 남편 지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그래. 누구한테도 민폐 끼치지 말자. 주지 못하더라도 받지 말자는 게 철칙이야.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분들께 뭘 해드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먼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치 우렁각시처럼 시댁에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정리할 땐 꼭 빈 집을 노립니다. 어머니, 이건 진짜 필요하신 거예요. 제가 잠깐 다녀갔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전화로 이러시죠. 하윤아, 제발 좀 그만해. 네가 이러면 우리가 더 불편해져. 정말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야. 하지만 그 말씀 속에도 늘 묻어나는 따뜻한 감정. 그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부모님이라면 100번, 1000번도 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니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조차 미안해지는 사랑이라는 걸 저는 결혼 후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합니다. 이 사랑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꼭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시댁에서의 시간은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시댁 이야기로 골치 아파할 때면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참 사람 복이 많구나. 시부모님은 물론 시동생 지민이까지 언제나 저를 언니로 존중해 주었고 우리는 한 가족처럼 웃으며 지냈습니다. 지민이는 조금 과묵하지만 배려심 깊고 무엇보다 형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명절 때마다 자주 들렀고 어머니의 미역국이 그립다며 한밤중에 전화해 형수 저녁 먹었어요? 라고 묻는 귀여운 동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대. 꽤 진지하게 만나는 모양이야. 그래. 와, 드디어 연애 시작했구나. 그 착한 동생이 이제야 연애라니. 기대된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지민이는 성실하고 착하지만 어딘가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연애는 늦게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얼마 뒤 지민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와 인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약속 날짜를 잡으시고 그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셨죠. 걔가 인사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봐야 돼, 하윤아. 어떤 앤지 느낌이 오잖아. 어머니는 살짝 설레는 얼굴로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드시며 여자아이가 밝았으면 좋겠다. 말투가 예뻤으면 좋겠다.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기대가 되었습니다. 지민이 같은 아이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니 분명 착하고 예쁜 사람이겠거니 마치 우리 가족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기다리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저와 남편은 혹시 부담될까봐 자리를 비웠고 지민이와 여자친구 둘만 시댁에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겠지 싶어 폰을 손에 쥔 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시가 지나도 8시가 되어도 어머니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 분위기가 좋아서 길어졌나 보다. 아니면 설거지 하시느라 바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밤 10시가 다 되어 가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에서 이상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몹시 지친 기운, 말끝마다 숨을 삼키는 듯한 망설임. 어머니, 인사는 잘 받으셨어요? 분위기 괜찮았어요? 한참을 침묵하시던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냥저냥 했지 뭐. 저는 곧장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으세요? 혹시 여자친구가 좀 예의가 없었나요? 그 순간 어머니는 짧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엔 분노도 슬픔도 실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아, 우리가 뭘 기대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사람이 참, 말이야.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됐습니다. 그날 밤 남편 지훈 씨가 지민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기지 않는 그 이야기들에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 집이 다예요? 이렇게 작은 데서 4명이 살았다고요?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불편하네요. 혹시 근처 카페에 잠깐 다녀올 수 있을까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려견을 무지개 다리로 보냈다는 어머님 말씀에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답니다. 걔가 뭐라고 그렇게 속상해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집에서 개 키우는 거 되게 지저분하다고 하시는데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우직하고 부서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시댁에서 받은 온기, 그 조심스러운 사랑, 그 따뜻한 시선들을 이 한 사람이 밟고 지식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라고 해도 이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비 동서였고 앞으로 함께 명절을 보내야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가족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두고 보자.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예비 동서라는 여자, 이름이 유아나라고 했죠. 처음엔 단순히 버릇없는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 인사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자란 환경이 다르면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어. 억지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지훈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서서히 식게 만들었습니다. 하윤아, 사실은 그 여자 인사 다 마치고 나서 지민이한테 각서 써달라고 했대. 무슨 각서? 결혼하고 나면 절대 시댁에 손 벌리는 일 없겠다는 각서. 절대 생활비나 지원 요구 안 하겠다는 내용.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야말로 핏줄이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그 여자 뭐야? 이 집이 뭘 해달라고 했다고? 지훈 씨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물론 아니라고 하셨지. 우린 그런 일 절대 없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뭘 했는지 알아?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손 벌리는 게 가난한 집의 특징이래. 그 말 엄마가 직접 들으셨어.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속이 뒤집혔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그게 무슨 현실적인 솔직함이라도 된다는 듯 툭 내뱉고 간 그 말이 우리 시부모님을 얼마나 무너뜨렸을지, 그 순간 그분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서러웠을지 생각하니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집이 너무 작아서 숨 막힐 뻔했어요. 어른들끼리 사는 건 그렇다 쳐도 거기다 결혼 전까지 형까지 같이 살았다니. 와, 그건 좀. 그리고 그 집에 화장실 하나라는 말에 차라리 밖에 다녀올게요. 저 이런 데는 좀 불편해서요. 하고 당당하게 말했다죠. 심지어 어머니가 그날 작은 티슈 상자에 손글씨로 처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써놓은 것을 보고도 그 여자는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헐, 진짜 손글씨요? 이건 좀.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민이의 말로는 아버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찌개를 데우다 숟가락을 꺼낸 채 30분을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우리 시부모님은 가난한 시골 친척이었겠죠. 좁은 집, 오래된 가구, 낡은 에어컨, 꾹꾹 눌러 쓴 손편지, 그 모든 게 창피한 것들이었겠죠. 하지만 나에게 그 집은 따뜻함의 집이었습니다. 그 찌개는 어머니의 정성이었고, 그 손글씨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내보인 진심의 인사였습니다. 그 모든 걸 비웃은 그녀는 단순히 무례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품격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된다. 적어도 그 여자에게 예의가 뭔지는 누군가는 말해줘야 한다. 우리 시부모님이 직접 꾸짖지 못한다면 내가 한다. 며느리인 내가 그 말 못한 응어리를 대신하겠다. 그날 밤, 제 손은 이미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야, 그 여자,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지 않을래? 왜요? 형수님, 할 말이 있어. 정중하게, 아주 또렷하게. 제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죠. 아무리 요즘 세상이라도 돈보다 더 귀한 게 있는 집이라는 걸 그 사람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줘야 할 시간입니다. 그녀를 다시 만난 날은 이상할 만큼 맑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카페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러나 제 가슴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그녀는 겉으론 한껏 단정해 보였습니다.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정갈하게 묶은 머리, 입가엔 얇은 미소까지 걸려 있었죠. 그러나 그 눈빛은 어딘지 계산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와 지민이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녀는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 슬며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사실 오늘 좀 긴장했어요. 지민이한테 형수님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희 결혼하는 거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며 웃더군요. 어딘지 호기심 반, 심사 반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전 솔직한 편이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돌려 말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해두는 걸 좋아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시댁이 너무 가난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물론 도움받을 생각은 없어요. 정말로요, 전 진짜 그런 거 바라지 않거든요. 그녀의 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이어 나온 말은 제 귓가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근데 시댁이 너무 없는 집이면 솔직히 무섭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겠다고 해도 언젠간 분명히 손 벌릴 수도 있고 그게 가난한 집의 패턴이잖아요. 그 순간 제 손이 컵을 쥔 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 만큼 분노가 올라왔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차분하게 아주 또렷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 말 진심이에요? 가난한 집은 결국 손을 벌린다고 믿는 거예요? 그녀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 형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세상 다 그렇잖아요. 괜히 나중에 서로 불편해질 바엔 미리 선 긋는 게 낫죠.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말도 안 된대요. 요즘 누가 그런 집에 시집을 가냐고.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지민이가 너무 괜찮아서. 그래서 한 번 믿어보는 거예요. 한 번. 믿어본다고요? 이 가족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온 분들을 단지 한 번 믿어보겠다고? 그 말은 곧 언제든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실 각서 쓴다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정말 손 안 벌릴 거면 그거 하나 못 써주나요? 그때였습니다. 제 입에서 마침내 첫 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누구인지 단 일도 모르는구나.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형수님, 저는 컵을 조심스레 테이블에 내려놓고 정확하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우리 시부모님이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는 걸 봐왔어요. 자기 형편 숨기려 애쓰지 않고 없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건 염치 없이 사는 거지라 믿는 분들이에요.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 무시하는 마음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패턴, 가난한 집은 결국 손 벌린다는 그 말, 그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다시 말해봐요. 내가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절대 그 말 못 삼키게 만들 테니까. 그녀는 당황했고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들켰습니다. 그 모든 말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나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속마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시댁이 두렵다면서 그 집 아들 하나는 사랑하겠다는 욕심. 도움받긴 싫지만 그 사랑은 쏙쏙 받아가겠다는 계산. 그날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쉽게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만약 이 여자가 끝까지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형님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녀가 걱정해야 할 건 가난한 시댁이 아니라 날카로운 며느리라는 걸 곧 알게 되겠지. 다음 만남은 지민이의 주선으로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와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검은 정장 바지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흐트러짐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말 하나, 눈빛 하나에도 책임을 질 준비가 된 사람의 복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그녀는 날 보자마자 웃으며 말을 붙였습니다. 전날과는 다르게 어딘가 부드러운 눈웃음, 조심스러운 말투.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진심이 아닌 방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거겠죠. 지민이와 지훈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드디어 진짜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 씨, 저도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그녀는 놀란 듯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가난을 무시한 그 말, 정말 미리 선을 긋기 위한 현실 감각이라고 생각했나요? 형수님, 그건 오해세요. 저도 그날은 긴장해서. 아니요, 그건 당신의 속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 우리 어머니가 직접 들으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모르세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전요. 그냥 솔직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왕이면 형편 좋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은 게 여자로서 잘못된 건가요? 저는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 알죠? 그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 표정이 일그러졌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똥이면 보석은 보석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냥 흙이나 돌로 보이는 법이에요.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 시부모님, 있는 티 한 번 낸 적 없고, 없는 걸 들키지 않으려 조심하시던 분들이에요. 딸 같은 며느리 소리 안 들어도 좋으니 무례한 사람은 되지 말자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한테 각서 쓰라고요?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건 그분들이 아니라 나예요. 그녀는 당황했지만 애써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형님, 무서우시네요.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내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가난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당신 같은 사람에겐 핑계가 되더군요. 사랑은 받으면서 짐은 지기 싫다. 그래서 선부터 긋고 조건부터 따지고 남의 부모를 잠재적 민폐로 규정하고 그게 진짜 무서운 가난이에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형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이 큰 기대 안 받는 며느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전 잘 보이고 싶어서, 잘해드리고 싶어서 조심하는 건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잘 보이고 싶으면 더 조심했어야죠. 말이야. 머리보다 먼저 나가면 사람 품격 다 드러나요. 당신이 잘 보여야 할 대상은 지민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가 자리를 돌아왔고 묘한 침묵이 흐르자 남편 지훈 씨도 눈치를 챘습니다.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고 그 후로 며칠 후 지민이는 저희 부부를 다시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졌어요. 하윤 누나 말이 맞았어요. 사랑은 가족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날 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지나가는 인연이었어. 우리한텐 하윤이 하나면 충분하니까. 그 말에 저는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며 더 많은 말을 나누게 되었고 예전보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가난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랑과 품위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누가 우리 가족을 함부로 평가하면 나는 다시 말할 거라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법이니까요. 파혼은 조용히 결정되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다그치거나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담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시간까지 껴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저도 지훈 씨도 더는 덧붙일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파혼 소식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끝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아이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뿌린 말로 인생을 만들게 돼 있더라. 그 말에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세상은 너무 쉽고 빠르게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가난은 마치 흠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시댁에서 배운 건 부족함 앞에서 더 단정하게 사는 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도 늘 손수 반찬을 해주시며 니들이 먹어야 내가 사는 기분이야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퇴직 후에도 가끔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차장 청소를 도우셨습니다. 손 놀려야 몸이 덜 아프더라고 말하시며 말이죠. 그런 분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한낱 젊은 여자의 조롱 앞에 고개를 숙이셔야 했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가슴엔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 그 모욕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걸. 지민이는 한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그 아이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더 성숙해졌습니다. 형수, 나 이제야 알겠어요. 누가 내 가족을 함부로 말하는 순간 그 사랑은 끝난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수고했어. 고마워. 그리고 괜찮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용돈을 챙겨주시며 많진 않지만 내 마음엔 보태지 하시고, 아버지는 전화로 지훈이 잘하고 있냐 물으시며 너만 고생시키는 거 아냐 하십니다.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란 큰 집에서 명절마다 모여 웃는 관계가 아니라 작은 상처 앞에서 서로를 감싸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가난한 시대, 없고 모자라고 낡은 것 투성이었던 그 집. 하지만 저는 그 집에서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돈은 없지만 절대 손 벌리지 않으려는 자존심. 받기보다 주는 걸 더 부끄러워하던 배려. 말없이 햇살을 가려주던 손등의 주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집은 많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드뭅니다. 그녀는 이 집을 불편이라 불렀지만 나는 이 집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그녀는 이 집의 자금을 손가락질했지만 나는 이 집의 넓은 마음을 두 팔 벌려 안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떠났고 나는 여전히 이 가족 안에 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제가 내린 가족의 정의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사람을 고를 때는 배경보다 마음의 크기를 보라고. 그리고 가난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인생에게 똑같이 조롱당하게 돼 있다고요. 이제 저는 압니다. 무너진 건 우리 가족이 아니라 그녀의 사람 됨됨이었다는 걸. 그리고 저는 이 가족이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품위. 그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우리 집의 얼굴입니다.